자,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의도 입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무언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민주당 낙선자 15명과 비공개 오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 점심 때에는 후원회장을 맡았던 민주당 당선자 20여 명과 또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낙연 전 총리 총선 국면에서 후보 38명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었는데요. 5월 말 경이 되면은 100명 규모의 자신의 싱크탱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이제 이 전 총리가 세력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사 정치를 함으로써 당내 지지 기반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낙연 당선인은 세 가지를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호남을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호남을 극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호남에서 등을 돌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호남만의 뭔가의 후보, 이런 식의 그런 꼬리표를 달지 않은 확장. 국민의 후보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종로에 아마 도전을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의 맥락이 저는 일부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좀 만기 친남용 후보 같은, 정치인 같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폭넓고 배포가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당내 역학구도에서 당내 지지 기반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당내 지지 기반을 확대할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당내에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 그룹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당권 도전도 아마 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 평론가님은 지금 이 전 총리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나서지 않고 조용히 물밑에서 내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만약에 선거에 이겼고 내가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서 여러 가지로 앞에 나와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야당과 부딪히면은요,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저 사람도 저런 면이 있었구나. 그러는데 지금은 어쨌든 본인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당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밥 한번 먹읍시다. 이러면서 밥 정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 잘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싱크탱크 100명 만든다는 것도 상당히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인데, 저것도 아주 잘하는 거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얘기하셨듯이 저렇게 좀 조용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분들은요, 좀 이렇게 지도자가 좀 화끈하게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현안 문제에서 내놓기도 하고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그런 분을 좋아하는데, 이런 조용한 리더십이 과연 대권까지 가는데 얼마나 큰 이 어드밴티지가 될지, 그거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곧 전당대회가 일어나는데, 제가 만약 이낙연 대표의 참모라면 전당대회 나가시라고 하겠어요. 나가셔가지고 당내 기반 더 확실히 만들어라. 전 그렇게 조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요. 두 분의 의견이 상당히 일치하고 있어서 제가 진행하기가 참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낙연 전 총리가 대권에 도전한다라는 그 부분은 거의 본인이 아직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장 소장님께서 이제 당권에 대한 도전도 얘기를 하셨는데, 8월 전당대회에 이낙연 전 총리가 나가야 된다, 아니다, 이 당원 당규상 중간에 그만둬야 하니 이것 말고 비대위를 만들어서 가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또 정리가 된 것도 같고요. 당권에 도전함으로써 어떤 검증을 좀 거치는 순서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이낙연 의원이 넘어야 할 산이 세 가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문의 견제, 청와대의 견제, 이런 것을 앞으로 이낙연 후보가 넘어야 할 가장 큰 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친문에서는 이분은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쓴소리나 다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의 진짜 친문, 친노, 우리 편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당신은 호남 후보이기 때문에,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본선의 경쟁력이 없어 라고 규정을 내리면서 끊임없이 다른 후보로, 그러니까 친노 후보로 찾으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 것이냐라고 네. 봤을 땐 결국에는 이번에 당대표가 돼서 그러한 분들에 대한 의구심도 없애고 당대표로서 문재인 정권 2년 남은 국정 하반기 뒷받침도 잘 해서 이 친문 세력의 마음을 얻어야 네. 후보로 될 수 있다. 안 그러면은요, 예를 들면은 박원순 시장, 김경수 지사 같은 분으로 대안 세력을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허들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 것이냐라는 것과 어쨌든 경제가 혹시 2022년에 안 좋아지면은요, 아니 문재인 정권 2인자였던 당시 경제 안 좋아지는데 뭐 했냐 이런 또 비판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가 대권 과도의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이요. 사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부동의 대권 1위 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종적으로 국민의 아무리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당내 전당대회를 그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 가지고 후보가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가요? 이런 거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선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열린우리당 때 그때 우리가 참패하고 겪었던 그 아픔들을 다시 겪지 말자, 이 얘기를 다시 꺼냈거든요. 근데 이낙연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에 그때 열린우리당이 합류한 게 아니라 민주당 쪽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종의 핸디캡이 될 수는 있어요. 네. 될 수는 있는데 그때 일을 다시 반복하지 말자고 하는 굉장히 강한 교훈 효과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런 면에서 꼭 친문 후보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파적이거나 개파적 사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DJ 리더십을 아마 계속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요. 네.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렸거든요.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가 당내에서 거의 지지율 바닥으로까지 꺼지면서 당이 쪼개지는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DJ는 그걸 묵묵하게 지켜봐 줬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까지 과정들을 다 일종의 다른 후보들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 시절에는 사실은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하느냐가 굉장히 갖고 있느냐가 중요했는데 그 시절에도 끝까지 봐줬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게 그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가까이 있었던 분한테도 말씀 들었지만 저 정치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참모들이 얘기했을 때에도 그럼 가서 한번 해보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후보가 나오면 대권 주자가 여러 명 있잖아요. 당내 아직도.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나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일단 법적인 문제까지만 벗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아마 대권 주자 군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이른바 달고나 리더십을 만드는 것처럼 열심히 졌다 보면 누군가는 대선 후보로 보일 것이다. 그때 이낙연 지금 이제 당선인이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들을 묵묵히 지켜볼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지켜보고 싶어도 이 친문 핵심 세력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권력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율이 너무 높아요. 이분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후보 대통령 만들 수 있어. 이낙연이 아무리 국민적인 지지율이 높아도 우리가 내세운 후보면 얼마든지 더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 편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나도 당신들 편이야 라는 그러한 인식을 주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야당이 너무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래서 이낙연 아니더라도 우리 편 내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만들자라는 생각을 강하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바로 이번에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에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전해철이라는 진문, 그 사람을 원내대표 만들기 위해서요, 거기 있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정말 결사적으로 다 달라붙어서 뛰었거든요. 그런데도 안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충격을 먹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공고해졌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참모로서는 이낙연 의원에게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하세요라고 하겠지만, 친문 진문 세력들은 당대표를 안 되게 하려고
관리형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 논리도 제시하고 대안 후보도 내세워서 방해할 거다. 권력의 다툼이 이제 시작될 거다라고 저는 전망해 봅니다. 네, 과연 이 같은 분석과 해석이 맞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아울러 또한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당선인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 부분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